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시무시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딱 이런 날씨가 입맛이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입맛 떨어지다 보면 또 잘 먹지 못해서 체력까지 떨어지기가 마련인데 여름철에 혹시 나만의 입맛 돋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난 여름철에 이걸 먹으면 좀 좋더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구자원 씨는. 평소에는 안 먹다가 여름만 되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자리물회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절에는 자리물회를 특별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자리게 자리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름에 갔다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맨 처음에 갔던 카페에서 오미자차를 파는 거예요. 오미자차? 네, 그걸 마셨는데 정말 갈증 해소가 확 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여름에 종종 오미자차 이제 마시는데요. 또 입맛도 돌고 맞아. 딱 이렇게 강하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종종 마시고 있어요. 여름철 하면 또 역시 수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면은 우리가 수박을 꼭 과일로서 이렇게 섭취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땀 흘려서 뭔가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물 한 잔 마시는 것보다는 수박을 먹는 게 당도 보충하고 그리고 수분도 보충하고 또 여름에 또 싸지 않습니까? 10,000원 한 통이면 이게 일주일을 먹습니다. 또 이것도 쟁여가지고 냉장고에서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아마 여름 하면 역시 수박만한 게 없네요 보니까. 그 생각하니까 또 우리 농민들 이번 폭우 때문에 수박 농사를 많이 망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참 큽니다. 박주희 씨는요? 저는요, 개혁. 미식가루. 네.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시원하게 얼음 띄워가지고 약간 설탕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끼니가 되기도 하고, 네, 쏙도 시원했는데 젓는 법도 그냥 이렇게 저으면 안 되고 약간 밭전자 같이 그렇게 저어야 된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바닥을 긁고 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했는데요. 여름 하면 뭐니 해도 시원한 얼음 동동 띄운 개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슬기롭게 더위 극복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의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하간비 모은 렌터카로 왕왕 작작한 우도. 질도 막히고 사고도 줄여보젠 렌터카를 못 들어오게 허여신디 이루 후제 3년 더 연장된 덴 허염수다. 헛설 불편은 헛구다마는 놀멍놀멍 걸으멍 베리는 우도가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았구강. 자연 그대로의 가치가 이신 제주의 오름은 절대로 개발 허용은 안 되는 디우다. 경원디 요지금 제주시에서 붕괴 방지 사업이란 허멍 당산봉에 자울라컨디를 햇사분한 소뭇 볼침이 의선 말이 한디양. 재해 예방 때문이란 고람수다마는 개매양 이 방법 뺏기 의서신가 말씀. 해군이 민간인들이영 군인들이 혼디 쓰는 항구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늘려도랜 요구허염된 햄수다. 주민들은 민항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랜 허멍 거울염신디양. 해군은 어느 재민 은혼 탐험 양보하는 모습을 배워줄 건고양. 국내 항공사들이 제주로 오고 가고하는 항공요금을 또시 올렸수다. 해마다 오르는 요금, 이젠 제주도영 도의회가 나상 무슨 방법을 초잡아서 하지 않았구가. 네, 우도에서 시행 중인 렌터카 반입 제한 조치가 앞으로 3년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과 상인들이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고지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렌터카 운행 제한이라고 해서 모든 렌터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 1에서 3급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자 그리고 임산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그런 경우에는 차량 반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도에서 이제 숙박하는 관광객의 경우도 이런 렌터카 역시 통행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 제주도가 이제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3년 연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2017년 8월 1일부터 이제 2년 동안 지금 시범 시행이 됐었고요.
관련해서 그 제주연구원이 이제 2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차량 출입이 약 287대 가량 감소했고 주요 교차로의 경우에는 이제 교통량이 40에서 많은 경우 80%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교통사고 건 역시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44건. 뭐 큰 폭은 아니겠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이런 제한 명령을 3년씩이나 연장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이제 우도에서도 어떤 공감대가 있었지 않나 싶고, 어쨌든 뭐 더디 가더라도 이게 방향성이 맞으니까 이 방향성으로 가겠다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의 어쨌든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제한 조치를 하면은 항상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좀 귀는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막 경제도 그렇고 관광객도 많이 이제 그 줄어드는 추세, 약간의 추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터카가 많이 안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체류형 관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질 수 있고, 그리고 민박이나 펜션이 이제 그 수익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근데 보통 이제 1차 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종사하는 게 좋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목소리는 있다, 이런 걸 이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도에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고 싶어도 들어가서 뭐 장소도 없고 혼잡할 텐데, 이제는 숙박을 하는 전제면은 렌터카도 들어가니까 쾌적하게 잘 수 있겠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침 8월에 제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숙소를 알아보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숙소를 이용할 경우에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새삼 놀랐는데요. 그 2017년도에 2월에 제주도에서 이 우도 지역 렌터카 제한을 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일부 상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정지 그리고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행정명령으로 그 사업 자체를 뭐 지속하지 못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중대한 경영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대법원까지 넘어갔는데요. 지난해 4월에 상인분들께서 모두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하를 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동안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숙소의 경우에는 좀 어떤 제한을 푼다거나 완화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3년 연장이 돼서 렌터카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있었겠지만 분명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조금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과연 우도다움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대로 6, 7년 사이에 제주 자체에서도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그 관광객이 한 10%가량이 항상 우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방문 그 수인데요. 실제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그 우도를 다녀가면서 굉장히 상업시설이 대폭 이제 늘었죠. 네, 2015년에 좀 살펴보니까 우도 내에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가 있었더라고요. 펜션, 음식점, 상점, 뭐 이제 각종 대여업체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92건이 무더기 적발이 됐고, 그 상업시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 우후죽순적인 난개발이 지속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또 다른 제주의 풍경이 바뀌어버렸던 뭐 이런 사례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자리를 방향을 다시 세우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지금 좀 침해받는 편익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그 우도 가면 그 버스 기사님들이 버스 해가지고 투어를 하잖아요. 전기 버스죠. 네, 맞아요. 그게 우도 주민분들께서 출자를 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협동조합, 그리고 상업시설들도 몇 개의 건물들을 지정해서 함께 좀 공동으로 들어와서 좀 공공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뭐 식당, 펜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줄어드는 그런 편익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뭐 5년, 10년 이런 단위로 인센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구체적으로 하고 우도 주민분들에 한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섬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우도하면은 한 5, 6년 전인데 그때면은 지금보다 건물도 확실히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운전기사분이 너무 재밌게 설명하시는데 버스 타면서 얼마 뭐 건물도 없어요. 마이크로 지금 옆에 보시는 곳이 뭐 우도의 행정과 경제 중심지 다운타운이며 업타운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데입니다. 그런 재치 있는 기사분들이 하나의 우도의 명물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이 되고 예, 우도의 멋진 모습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도 생각하면 상당히 그래도 저 기뻤는데 부를 때마다 아픈 이름 강정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군이 제주 민군복합항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박주희 씨, 해군의 이 같은 요구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군사보호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민군복합형이 말 그대로 허울뿐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니, 확대하려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그 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항 국방부가 2013년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크루즈 접안 시설은 크루즈선이 우선으로 사용하되 군함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제주도지사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2017년 5월까지 수차례 협의를 했어요. 하지만 제주도는 이 크루즈선이 오가는 해역은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좀 맞서면서 결렬이 되었는데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합동참모본부하고 해군본부에 제출을 했고 지난 4일에는 제주도에다가 이 협조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온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일단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들은 그 근처에서 사진도 못 찍고 뭐 녹음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크루즈선이 기항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크루즈선 터미널을 만드는 데만 비용이 6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이었고 크루즈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허울뿐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강정 주민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안보라는 거는 편안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인데 정말 이 주민들 쉴 새 없이 이제 대못받고 있는 이런 안보, 정말 진정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이렇게 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예. 군함, 관광항이 한 대 있으니까 참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 해군 측에서는 바로 근접된 구역이다. 물론 크루즈가 들어오긴 하지만 안보를 위해서는 너무나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입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통제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그런 해역 안에서 해군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정체불명의 선박이 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러면 역할과 책임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걸 논거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군사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우선 보면 되게 많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요.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최근에 좀 해제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그게 좀 해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제주에서 해군이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좀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추진하려면 그만한 타당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건 군사보호시설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은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게 되게 넓게 형성된 거는 그런 군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거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만한 이유, 실제로 모르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서 해군의 어떤 작전을 폄훼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타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런 방향은 옳지 않다. 강정을 그러니까 군 외에도 모든 사람이 함께
그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너무 제한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 도의회도 그렇고 도지사,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막고 그리고 해군에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에서는 지금 반대 주민위에서 얼마 전에 좀 다른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신항만 건설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그런 그 반대 성명을 좀 내셨는데요. 지금 신항만이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지금 강정 해군기지에 사실 크루즈항에 크루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을 통해서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정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모두가 국가 계획에서 그렇게 짜고 치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다. 우리 도민분들께서 그리고 전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예산 부분을 좀 그 중앙 국회에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 거를 이미 모든 큰 그림은 그려졌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햇님 달님하는 동화. 오누이가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떡 장사하고 집에 오는 엄마는 호랑이 만나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좀 이따 또 나타나가지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떻게 보면은 이 해군이 이 제주도나 이제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이거 하나만 더 이렇게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 해군이 원했던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만 민군 복합항을 운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좀 상당히 우려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호랑이가 어떻게 했나요? 호랑이가 결국 엄마를 잡아먹고 애들까지 위협을 하려고 했죠. 네. 비극으로 끝났나요? 결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도망간 거죠?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 햇님과 달림이 되고 호랭이는 썩은 동화줄을 잡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결말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저희 5명 중에 또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밀리터리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육해공군 장교들이 소위로 임관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초등군사반이라고 있는데 초등군사반에서 항상 굉장히 교관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전술과 작전의 기본을 짤 때 METT 플러스 TC 요소라는 거를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METT 플러스 TC 미션 임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에너미 적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테레인 어떤 지형 지물에 대한 고려 그리고 트룹 우리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화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타임 시간과 마지막 C가 뭐냐 하면요. C가 이거 욕이 아니에요. Civil Consideration 민간인에 대한 고려 민간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지금 해군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서 마지막 민간, 이 도민들과의 관계, 주민들과의 관계를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Civil Consideration입니다. 이거 욕 아니에요. 중요한 대목이네요, 정말. 자, 마지막 우연판 뉴스 역시 도민들이 정말 달가워하지 않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은 도의 지분 문제도 있고 해서 예외라고 치지만 그 외 나머지 국내 항공사들이 한 달 간격으로 제주 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인상이 되는 거고요? 이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건지 박주희 씨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죠. 이게 어제 오늘 일 아닌데요. 이번 항공료 인상은요. 지난달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항공부터 평균 7% 운임 인상하면서 이어서 6월 20일 아시아나항공 평균 3.1%, 에어부산은 이번 달부터 29일 성수기 동안 최고 11.6% 인상을 합니다. 기름값이 오른 거죠? 네, 이스타항공은 8월 1일부터 최고 9.2%, 진에어 8월 2일부터 최고 9.5%, TA까지 마지막으로 합승을 했습니다. 8월 5일부터 9.6%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제주에 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 봤을 때 제주항공도 제주도민들께 굉장히 서운한 일 많이 했었죠. 그나마 이번에는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좀 환영할 만하긴 하는데요.
여행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항공사 간에 이제 적자 노선들이 있잖아요. 거기 적자를 이번 기회에 좀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항공과 관련된 건 이동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주도민들 실은 가만히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1999년 2월에 국내 항공 노선 간편 운항 조치가 떨어지자마자 전 도민들이 걸기 대회를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했었습니다. 뭐 의회, 도민, 뭐 공무원들 다 모여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안 나오셨어요? 99년 11월에는요 제주도 의회가 이 항공사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강력히 이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방문을 한 적도 있었고 2001년에는요 무려 16만 8천 명이 서명을 한 일방적인 이 요금 인상 철회 요구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정말 계란으로 발치기 심정으로 이렇게 도민들이 이때마다 이렇게 들고 일어섰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게 아유 성수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가 좀 있고 여행업계에서만 좀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뭐 경우인데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지금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예. 좀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적인 대안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야말로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가 손 딱 잡고 강력한 어떤 이런 입장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하는 얘기가 유가 인상 때문에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원래 여름철은 유가가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 두바이유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1년 가격 동향이거든요, 이게. 예. 지금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비행기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항공 요금 자체가 이게 고시제라고 해가지고 항공사가 이제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을 해서 사전에 고시만 하면 이게 그 요금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서귀포시 국회의원이신 유성권 의원께서 고시제 말고 인가제로 하자 해가지고 이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게 아직 지금 계류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 가격에 대한 거는 아무튼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가끔 티켓 필요하실 때 누구한테 부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있죠. 예. 그렇죠. 그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네, 받기도 하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내가 ARS로 전화했을 때 분명히 티켓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은 이게 갑자기 티켓이 생기는 이 거의 뭐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항공사의 모든 좌석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은행에 보면은 뭐 고객들 예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갑자기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꼭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돈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처럼 적어도 제주에서 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취항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도민들에 대한 좌석 준비율. 이런 거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기표 같은 거라도 할 때 이렇게 도민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사실 아까 이제 뭐 법이 계류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제가 좀 꼼꼼히 법을 봤어요. 지금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한다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명기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 사업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뭐 명령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임 및 요금의 변경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충분히 사업자의 이런
담합의 의심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장관의 권한을 사용하도록 누가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있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좀 적극적인 좀 이행을 촉구했으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긴 한데 지금 항공사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저가항공사는 조금 더 영업이익률이 높고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은 더 낮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사실 저가항공사가 많이 유입되면서 사실 그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서 글쎄 제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이제 돈을 다니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항공 운임과 관련돼서 좀 지나친 규제보다는 사실은 그 규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타 항공사의 경우에는 좀 담합에 이런 게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도민의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아까 은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조금 더 추가돼서 진행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뭐 입도세다, 환경보전 기여금 이런 1,000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항공요금 10,000원 올려서 저희가 내는 거는 너무나 쉽게 벌어지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싸게 하지 말고 조금 평준화시켜서 계속 이어가게 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싸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긴 하죠. 예, 뭐 근데 기업이니까 올릴 수는 있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파들락하게 되싸졌수다. 일본이 한국덜에 수출하는 걸 제한헌된 헌안 국민들이 막 용심나신디양. 후제 일본은 가지도 말고 일본에서 맹근 건 사지도 폴지도 않었겐 허염수다. 홍간에는 너미 혼댕 곧는 사람들도 있수다마는 쉽게 고라앉진 않을 거담수다. 불붙은 일본 제품 안 사기 운동. 삼춘덜은 지지 허염수강 반대 허염수강. 네, 대한민국 전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세계적인 이슈를 이제는 우영파스에서도 다루게 되네요. 자, 그 녹화일인 오늘 WTO 이사회에서 아마 한일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서 비롯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건 지나친 감정적 대응 아니냐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먼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일본통 고지열 씨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아니 제가 사실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했던 건 좀 사실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문제하고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하고는 이제 전혀 아주 다른 문제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까지의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을 했던 계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어떤 뭐 정치인의 망언, 또는 일본 정치인의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어떤 우리의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벤트. 주로 불매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차례. 근데 이번 건은 제가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뭐 에칭가스라든가 그 또 무슨 불화수소 하고 이제 세계 품목에 대해서 금지를 한 게 아니고 사실상의 금지 조치를 내린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한국의 경제가 여전히 자신들에게 종속되어 있고, 자신들이 의도하면 경제는 물론 정권, 심지어는 한국의 사법부의 결정까지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이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굉장히 위험하고 도전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살짝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덤벼오면은 저는 진심을 다해서 맞서주는 게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불매운동 굉장히 지지를 하고요. 뭐 사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맥주 같은 거로 소비를 많이 했는데 다 끊었습니다. 다 끊었고 맥주를 끊으셨어요? 아니요. 그 맥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거를 맥주는 못 끊고요. 맥주는 못 끊고요. 아무튼 지금 집 안에서도 지금 뭐 혹시 어디 일본 제품 뭐가 있나 지금 눈빨갛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찬성. 구자은 씨.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비판적인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경험한 세대와 또 그 이후 세대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국민적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번에 아베 정권이 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치졸한 행위다. 왜냐하면 경제적 구조,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경제 문제를 정치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되는 것. 물론 이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다른 시각에서 그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졸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가적인 자존심의 발현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왜 비판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우리가 그쳐서 될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시원하다는 느낌과 전략적으로 일본에게 어떠한 자존심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와 어떤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의 그들의 그 국수주의 이걸 비판하는 시각에서 좀 더 많은 그 에너지가 모아지길 바라는 거고 무분별하게 일본 전체를 비판해버리거나 하면 또 일본을 또 자극시켜버려서 그러니까 아베를 반대하는 그 지식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 사회에도. 그들을 또 자극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전략적으로 좀 필요한 걸 이제 생각해 가면서 차분한 가운데 좀 불매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민간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사실 좀 더 자극하고 부추기는 이런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외교적 노력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외교적 노력에 대한 그 스탠스가 같이 국민과 함께 흥분하는 방향으로 약간 느낌을 줘버리면은 이건 또 좀 옳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외교적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도 안 만나주고 어디 창고에서 회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지만 또 이게 표현하는 거 국민들 상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방식이. 저는 불매운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고 정치권이 그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소비 권력을 활용한 어떤 이런 불복종의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타격의 대상, 공격의 대상을 삼는 것이 과연 일본의 작은 경제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소모적인 것인가. 실제 일제시대 당시에 이득을 봤던 그 기득권층 그리고 그 기득권층과 함께 공존하는 정치권 아베 정부를 향한 불매운동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이런 불매운동을 벌이는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기업의 리스트를 벌써 막 기업 리스트나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업 리스트를 짜는 데 있어서 정말 무고한 작은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주의 수많은 여행사처럼 정말 작은 도시의 여행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듬뿍 쌀, 이 쌀이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점들에서 계속 이제 불매운동의 하나의 형태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불매운동의 형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뭐 사 먹지 않고 주변에 대해서 좀 둘러보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을 꼭 향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전 국민적 정서 중에 굉장히 굵직한 곳에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이것이 결코 작은 분노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조금 사그라들 것인가 봤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SNS 지인들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그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디 가면 그거 있어 없어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확산은 될 것 같고 정말 들불처럼 번질 것 같습니다. 저는 들불이 언젠가는 사라들긴 하겠지만 그 들불을 피운 불씨는 계속 정말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까 혹은 뭐 작은 여행업자들 혹은 뭐 어떤 작은 소규모 어떤 그 뭐 마켓 뭐 자영업자들 혹은 거기에 이제 채용된 어떤 우리 어떤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미 뛰어넘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장은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장기화될 경우에 제주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일본으로 나가고 혹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일본 관련 여행업체들의 타격이 우려가 된다. 또 하나는 그래도 제주의 1차 상품 수출국은 역시 일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이나 연수 가는 대신에 제주로 올 수 있다. 이런 호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고은영 씨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1차 산업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걸려 있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산 광어, 넙치 굉장히 큰 고객층이죠.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한 군데에 의존을 하는 것이 좀 위험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계기들로 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주의 어떤 이런 감귤 농축액, 넙치, 광어 이런 1차 산업의 제품들을 수출하는 좀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지금 수산물 방사능 우려 이게 수입 금지로 지금 좀 해놓은 것도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불매운동 전에 맞물려 있던 그런 그 폭발 지점 중에 좀 하나였는데 제주에서의 이런 수산물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금지 조치나 이런 것 금지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쪽 내에서의 불매 운동도 좀 살펴봐야 되는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 농어업민들의 피해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지사께서 좀 발로 뛰시기를 이렇게 좀 바라는 바이고 이어서 좀 잠깐 얘기 덧붙이고 싶은 거는 광어의 문제인데 광어의 문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에 수출하는 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뭐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제한은 안 되잖아요. 통관 절차를 되게 막 지연시킨다든가 이걸 좀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아주 그런 수출하는 양이 조금만 줄어도 기본적으로 내수로 만약에 흡수해야 된다면 그게 광어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가져오는데 그게 농수산물의 뭐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그런 걸 실제로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비행기가 오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일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 노선 외에도 이제 부전기 노선으로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여행 가시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에 실제로 그 이제 모객을 해서 이제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여행사 몇 곳이 아예 이거를 지금 취소를 해버려야 될 정도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이게 좀 현실이 됐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 이제 일본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제주도 오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사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고 이제 양 국민의 정서가 이제 좀 진짜 서로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아마 그때는 조금 제주도도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뭐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 역시 저 다양한 포트폴리오 정책, 다변화 정책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도 진짜 정말 아찔한 게 이게
정말 계속 일본 의존적인 관광 정책이 계속 이어졌다면 참 그 타격은 크지 않았을까 좀 아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수출 규제 등으로 피해 발생이 확인이 되면 경영 자금도 이제 지원하는 이런 긴급 대책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시 중구나 뭐 이런 어떤 일부 지자체는요, 일본 자매 도시하고의 어떤 그 교류 행사를 전격 취소하거나 방문도 좀 취소하고 성남시의회, 여주시 의회는요. 규탄 성명을 또 내기도 했어요. 예. 이러한 그 지자체 대응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24일 현재까지는 제주도나 제주도 의회나 크게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방송될 즈음에는 뭔가 좀 대책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제주인들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뭐 안전이라든가 또 어쨌든 분위기는 또 아직 크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뭐 안전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강제징용 그 우리 판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판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조국 수석이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합의를 했고 배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에 대해 또 비판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한 사안을 두고 보상과 배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국 수석이 얘기한 그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그 보면 기본적으로 국제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국가 간에는 뭐 서로 간의 그런 문제들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 식민 지배와 관련된 불법성을 인정해서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 점을 정리하는 차원은 괜찮은데 개인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나를 위임해서 내가 국가에다가 다 위임하지 않았잖아요. 그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그게 남아있다라는 의미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는 굉장히 타당한 판결이다. 이 판결 가지고 협약을 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판결로 뒤집는 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 비판은 저는 그거는 사실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 입은 불법 행위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 입장에서 다 위임받아서 이렇게 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 그 실제로 부분에 내가 당신을 대리해서 해줄게 하고 뭐 그런 게 과정이 그렇죠. 내가 언제 100원만 받으면 그만둘 거라고 언제 내가 위임했어. 뭐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집행해야 될 문제 이런 것도 있으면 어쨌든 본인이 몸담아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현재라도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가 간에 협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뭐 다시 하는 게 국가가 모순 아니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다뤄보니까요. 한일 간의 문제는 역시 그 역사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또 오랜 세월의 무게가 짓누르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국민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켠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자꾸 보이면서 좀 괴로운 마음도 사실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의 일제시대 때 이득을 봤었던 그 서민들을 착취하면서 이득을 봤었던 주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분쟁의 국면에서 피해자의 양상을 띠면서 국민적인 어떤 비호의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도 쏙 들어가 있죠, 지금.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비리 재벌들에 대한 뭐 구속 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쏙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조금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고질 씨. 누구나 착각이나 오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착각이나 오판을 할 수 있는데 착각과 오판을 할 때는 옆에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파트너가 뭔가 큰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파트너로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줘가지고 그들의 오판을 깨닫게 해주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데미안 그 있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보면은 알을 부수고 나오는 것이 새로운 어떤 출발의 시작이고 생명의 탄생이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단순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어떤 감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분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정말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뭔가 알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그 고통이 잠깐 있겠지만 그 부작용이 잠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알은 언젠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감정적이거나 어쨌든 우리 자존감을 깨뜨리는 문제 이런 걸로 접근하고 있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동북아의 국제 정세의 흐름 변화를 그렇죠. 다 숨어 있다. 예컨대 뭐 한일만의 문제가 좀 이런 거 관계 속에서 과연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찾아서 그 그 안에서 그 이익을 최대화하고 이게 그런 걸 좀 최소화하는 그런 거에 대해 신중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경제적인 타격을 계속 줄 거긴 하죠. 그렇죠?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데 수인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뭐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자 하는데 더 이상 졸라매지 못할 시점이 되면 이거는 또 오히려 그 반대를 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까지 고려해서 좀 차분한 가운데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저는 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제주인들의 항일 정신은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식민지 온갖 정말 약탈과 그 고난 그 어떤 풍파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낸 우리 제주인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기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 온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은 대단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네 분 오늘도 더운 날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8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팟.